미국은 전쟁으로 커온 나라다. 미국 역사가 제프리 페렛은 자신의 저서 전쟁으로 만든 나라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1776년 독립한 이래 올해 2021년까지 무려 224년간이나 전쟁을 해왔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한 245년간 단 21년을 제외하고 세계 곳곳에서 크든 작든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큼은 자신 있기 때문이지요. 2차 대전의 영웅 조지 패튼 장군의 한 연설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국인들은 전쟁에서 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지지 않을 것이다. 진다는 생각 자체가 미국인들에게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이건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은 2차 대전까지 중요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신생국 미국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미국은 이때를 기점으로 좀처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결정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끌어온 전쟁에서 또 하나의 패배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쌓아온 5대 메이저 전쟁은 한국, 베트남, 걸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입니다. 미국 가는 길엔 승리뿐이라는 자신감을 안고 출전한 한국 전쟁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3년을 끌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군은 3만 4천여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지만 미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65년부터 10년간 계속된 베트남 전쟁은 누가 봐도 미국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미국은 당시 린드 존슨 대통령이 말한 조그만 사류 국가인 북베트남에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군사 대결에서 역사상 첫 패배라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미국에선 거대한 반전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징병제가 폐지되었습니다. 1991년의 걸프전은 미국이 자존심을 회복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은 이라크가 석유 패권을 가져갈 것을 우려해 50만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비디오 게임하듯 초정밀 미사일로 타격하며 6주 만에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벌어진 5대 메이저 전쟁에서 유일하게 거둔 승리입니다. 아들 부시 때인 2003년엔 미국이 다시 이라크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명목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유를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단 21일 만에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했습니다. 역시 미국은 전쟁의 신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패배를 선언하고 철수하기까지는 3174일이 걸렸습니다. 끈질긴 저항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4,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전쟁에서만 우리의 1년 예산보다 2배나 많은 1,100조 원을 썼습니다. 그보다 조금 앞선 2001년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역시 아들 부시 때입니다. 역시 미군은 전투에 탁월했습니다. 겨우 2달 만에 탈레반을 수도 카불에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무려 20년간 아프간에 발목 잡혔고 결국엔 이기지 못하고 지금 황급히 철수 중입니다. 이미 아프간에서 뜨거운 맛을 봤던 영국이 절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지 말라고 한 경고를 무시한 탓입니다. 계산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미군은 2,400여 명이 전사했고 무려 2,300조 원의 세금이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세계 최강 미국은 전쟁에서 자꾸만 지는 걸까요? 그것도 그들의 말처럼 사류 국가들에게 말입니다. 미국에선 이걸 볼드모트형 논란이라고 합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바로 그 볼드모트입니다. 함부로 말하기엔 참 껄끄러운 주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패전이 거듭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요인 분석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봅니다. 우선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게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양쪽 모두 군복을 입은 군인끼리만 싸우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이런 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주화된 국가가 많아지고
무역으로 모두가 얽히면서 전쟁은 서로 손해가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전쟁의 90%는 국내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내전이나 테러와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전이나 대테러전은 정규전과 달리 군인과 민간인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일반 복장을 한 민간인이 갑자기 총을 쏘기도 하고 브루카를 뒤집어 쓴 여인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의 첨단 무기는 적이 명확히 보일 때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과 민간인이 뒤섞이다 보니 미국의 첨단 미사일은 다수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은 더 높아가니 진퇴양난입니다. 때문에 내전이나 게릴라전, 대테러전에 걸맞는 전략과 무기 개발이 필요하지만 워싱턴의 고위 장성들은 이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보단 값비싼 첨단 미사일 개발이 자신의 경력에도 나중에 군수업체에 취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발에 수십억 원씩 하는 미사일을 마구 발사하는 전략을 군수업체의 영향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아프간에선 이런 값비싼 미사일을 쏴봐야 바위 몇 개 쪼개질 뿐 별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베트남 전쟁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전사자만 5만 8천여 명에 부상자도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후 미국의 전쟁은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공격과 고고도 폭격, 드론 공격에 치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매듭짓는 것은 결국 육군입니다. 육군의 전투병들이 도시로 들어가 곳곳에 숨은 패잔병들을 처리하고 깃발을 꽂아야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군 전투병의 투입을 줄이다 보니 전사자 수도 함께 줄어들었으나 전쟁에서 결정타를 날리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구나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고고도 폭격이나 드론은 적군이나 테러 분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의 희생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할 때마다 미국의 적도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사실 전쟁의 패배가 전적으로 군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미군으로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군대가 도저히 완수할 수 없는 미션을 자꾸만 주기 때문입니다. 군은 싸우고 부수기 위해 존재하는 전투 집단입니다. 군의 이런 존재의 의미처럼 미군은 아프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적을 꺾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군의 임무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우호적이고 현지인들에게도 그럴듯한 정부를 세우라는 워싱턴의 명령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정부를 세우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군은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라고 존재하는 집단도 아니니 결국 실패하는 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군의 이런 미숙함은 그들이 베트남과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내세운 현지 민간 정부의 거듭된 실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부들은 모두 미국의 우호적이었지만 현지 국민들에겐 조금의 신뢰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뢰는커녕 자국민들의 적대감만 키웠다는 게 보다 정확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건 이 꼭두각시 정부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남베트남의 정부군에선 병사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미국이 지급하는 월급을 지휘관이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지휘관에게 뇌물로 바치고 전투 현장이 아닌 집에서 편히 지내는 군인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건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소한 병력의 절반 이상은 이런 유령 군인들이었습니다. 무기나 탄화를 빼돌려 적에게 파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라 새삼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 역시 국민들에게 폭압적으로 굴면서 돈 되는 일은 미국에 협력하는 일부 지배층들이 독점하니 이런 정부를 위해 국민들이 목숨 걸고 싸울 리가 없습니다. 몇 해 전 한 탈레반 종교학자는 서방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군은 돈을 위해 싸우지만 우린 신념을 위해 싸운다. 그러니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실패의 요인은 복합적입니다만 최근에는 오만에서 오는 무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최신의 지도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의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대실패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가 나중에 회고록에서 미국은 아주 오래된 대영 제국의 지도에 의존했다고 고백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악의 축인 후세인을 제거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려 작정했던 이라크에서도 미국은 여실히 준비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장밋빛 계획과는 달리 당시 이라크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1000명의 직원 중 아랍어를 하는 사람은 고작 6명에 불과했다는 것만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의 힘을 과신해 오만했을 뿐 어처구니 없게도 그 후에 면밀한 계획은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의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 후 친미적인 정부를 세운 후 철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전쟁에서도 이겨야 하지만 그 나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무척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트남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 점에 대해 정말 무지했습니다. 역시 아들 부시 정권 때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도 나중에 우리는 정부 전복은 쉽게 했지만 그 다음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다며 특히 각 나라의 민족 갈등이나 지역적 특성, 종교적 복잡성 등에 대해선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니 미국이 내세우는 현지 정부마다 실패하고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도 패전하게 되는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토착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교한 계획이 없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전투에선 이기고 전쟁에선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교훈을 오바마만 배운 것인지 아니면 이후의 대통령들도 배운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